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크라는 책인데요. 뇌과학 책이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험프리스는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의 계산신경과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계산과 통계 모델을 사용해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시스템 신경과학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칼럼 도파민을 향한 범죄는 2017년 최고의 칼럼으로 꼽힌 바가 있고, 이 책은 저자의 첫 번째 책이고 가장 우수한 연구 결과가 담긴 도서에 미국 출판협회가 수여하는 2022년 프로즈상 생물의학 분야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 우리의 뇌는 소통을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신경세포 각각 뇌 속에 860억 개의 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들이 거미줄처럼 가는 케이블을 따라 미세하고 짧은 전압 신호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서 다른 뉴런들에게 말을 거는데 이 짧은 신호를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이 스파이크는 뉴런들이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뉴런들의 대화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성인의 뇌 속에서 뉴런 860억 개 중에서 약 170억 개가 겉질에 있고 그것들이 각각이 평균적으로 초당 최대 1개의 스파이크를 전송한다. 이 뉴런들의 내부 이온들의 전하량과 외부 이온들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뉴런이 미세한 전압을 가지게 되고 전압은 끊임없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이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은 뉴런의 피부에서 구멍들이 열리게 되고 이 구멍들 사이로 이온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 펄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펄스가 뉴런 본체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스파이크가 태어납니다. 이 맥컬러, 인지과학의 기원인 이 사이버네틱스가 출발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런 학자이죠. 맥컬러는 뇌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펄스의 모양이나 폭 기울기에 관한 세부 사항에 연연할 필요 없이 오로지 그 펄스가 전송되는지 여부만 알면 된다. 스파이크의 존재는 1을, 부재는 0을 의미한다. 뉴런이 존재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진법적이라는 것을 맥컬러는 깨달았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눈 속에 이제 처음에 두 층의 뉴런들이 서로 대화할 때 스파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눈 속에 뉴런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두 층은 스파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전압의 요동과 화학물질들의 확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한다. 먼저 이제 빛이 우리 눈 뒤쪽의 벽에 원뿔 세포들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세포들은 망막의 첫째 뉴런층에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둘째 뉴런층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자들을 방출합니다. 빛이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송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 원뿔 세포가 광자들을 흡수하면 원뿔 세포의 전압이 잠시 하강하고 분자들의 일정한 흐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둘째 누런층의 양극 세포들이 이 중단을 감지하고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둘째 층에서 셋째 층으로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전압이 화학물질로 바뀌고 다시 전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화학 물질들의 확산, 즉 분자들을 방출하는 것, 그 다음에 전압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파이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 물질들과 전압의 변화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방식이고요. 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스파이크는 먼 곳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스파이크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진법과 관련해서요. 그곳의 뉴런들이 맥컬로와 피츠가 사랑한 논리 연산을 하고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 셋째 층에 있는 뉴런들의 다수가 신경절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뇌의 나머지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뉴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경절 세포들은 스파이크로 전압을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화학적인 거나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 즉 융통성 있는 연속적인 분자들과 아날로그 전압 신호가 왜 융통성 없고 불연속적인 이진법 신호로 변환되는 것일까? 그 변환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스파이크 덕분에 뉴런들이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멀리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뇌 안에서도 방법에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뉴런은 전압의 확산에만 의지할 때보다 정보 전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20배 정도 더 빠르고요. 분자 방출을 통한 것보다는 10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자 방출이나 전압의 확산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 거리가 짧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망막 첫째 층에서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뉴런을 둘러싼 소금물의 바다로 방출된 분자들은 퍼져나가 금세 행방불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몇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거리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분자를 방출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또 뉴런의 전압만 있다면 이 전압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신속하게 잦아들어 1, 2mm도 이동하기 전에 잡음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의 셋째 층에 신경절 세포가 있는데 이것들이 뇌에게 말해주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어디에에 관한 정보이고 그 다음으로 근본적인 정보는 특정 위치에서 언제 빛이 켜지는가, 꺼지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구리 망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음을 보여주었다. 볼록함 탐지기로서 이 눈앞에 배경 앞에서 움직이는 작고 볼록한 무언가로부터 빛이 유래될 때 이 스파이크들을 전송하는 세포 유형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측에 따르면 벌레 탐지기라고 합니다. 이 벌레 탐지기는 뇌가 순전히 논리적이라는 맥컬로와 피치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치명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개골 밖에 눈에 위치한 이 뇌의 첫 부분조차도 해당 동물에게 중요한 사물들에 맞춰진 메시지와 그 동물의 생태 보금자리에 맞춰진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그 스파이크들은 망막이 자체 보유한 뉴런들이 빛을 많이 처리해냄으로써 빛이 켜진 위치들과 꺼진 위치들이 곡선을 이룬다는 정보를 종합해낸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 처리는 다량의 계산이기는 하지만 논리는 아니다. 그리고 실상은 더 복잡한데 어떤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2가지 유형의 신경절 세포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다른 뉴런과 이 스파이크 사이에 틈새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는 그 틈새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크가 축삭돌기, 그러니까 축삭돌기는 이제 다른 뉴런들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뻗은 돌기들이거든요. 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꾸러미들이 찢어지면서 열리고 이 분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건너편 뉴런에 포획이 되면 그 뉴런의 전압이 약간 변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전압 펄스가 뉴런의 긴 돌출부를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로 다른 유형의 뉴런들은 서로 다른 분자 꾸러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자의 유형은 표적 뉴런에서 전압 펄스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약해질지 결정합니다. 먼저 이제 글루타메이트 분자들은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방출돼서 틈새 너머로 확산하고 결국 건너편의 글루타메이트 모양의 수용체들에 도달한다.
이 결합이 이루어지면 구멍이 열리고 전하 펄스가 창출된다. 그리고 이온들의 흐름이 이 뉴런의 전압을 약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를 이제 흥분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망막에서 뻗어온 것이 아닌 축삭돌기 말단들이 있는데 이 말단들에는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가바라는 분자를 전달을 한다. 요게 또 수용체와 그거에 맞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반대로 전압 펄스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은 억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삭돌기의 말단과 이 표적 가지돌기 사이 틈새에서, 그러니까 축삭돌기는 이제 보내는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 가지돌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서 강화되거나 약화된 전압 펄스는 가지돌기를 따라 이동하며 표적 뉴런의 본체에 도달한다. 이동 중에 작아진 그 전압 펄스는 비록 작아지긴 했지만 다른 많은 전압 펄스들과 합쳐져서 스파이크 형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군단이 입력이 되고요. 수천 개의 입력 가운데 잉여 스파이크 두세 개만 폭주고리를 형성하더라도 뇌는 고장날 것이다. 스파이크가 일으킨 스파이크가 또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억제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뇌전증이 왜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면 거대한 스파이크 물결이 겉질을 휩쓴다. 이 골디락스 구역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뇌는 흥분과 억제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를 한다. 데이터는 모든 각각의 뉴런으로 들어오는 입력에서 균형이 유지되는 듯함을 보여준다. 그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랄 만큼 정확한 균형이다. 흥분의 양이 줄거나 늘면 억제의 양도 딱 그만큼 줄거나 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각적인 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망막에 뭐 1층, 2층, 3층, 이제 3층에 뭐, 신경절 세포에서 발사돼서 스파이크가 발사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겉질에 위치한 첫 뉴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우리의 스파이크가 도달한 뉴런을 단순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세포들이, 이제 하나의 특정한 사물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물들에 도착한 입력 대다수가 그 사물에 관한 것이야 함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입력들의 합창단이다. 합창단이 대체로 함께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눈에서 오는 입력들보다 겉질의 다른 뉴런들에서 오는 입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세포가 눈에서 유래한 정보에 반응하려면 눈에서 오는 스파이크들이 대략 동시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압을 임계점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뉴런들 사이에 이제 바깥에서 입력된 것뿐만 아니라 뉴런들 사이에서도 서로 입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서 온 그 스파이크가 다시 또 다른 전달을 위해서 또 다른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계점까지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파이크만 이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파이크들이 대략 동시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케스트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틈새를 넘어서 표적 뉴런의 가지돌기에 상륙한 스파이크는 뉴런의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본체에 이르는 동안 전하 펄스의 크기가 감소해서 도착점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반면에 본체에 가까운 틈새에 도착한 스파이크에 의해 발생한 펄스는 조금만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가지돌기의 머나먼 끄트머리의 입력들이 도착하더라도 여러 개가 도착을 하면은 그래도 그게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스파이크 발생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와 동시성 이것이 협력하면 새로운 스파이크가 발생할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이 브랜드를 단 신경망들은 모두 동일한 유형의 모형 뉴런으로 제작된다. 단지 다른 모형 뉴런들에서 들어오는 입력들을 합산하는 단순한 놈이다. 그리고 합산이 끝나면 결과가 0보다 큰지 점검해서 0보다 크면 그 결과를 모든 표적들에 전송한다. 가장 심층적인 심층 신경망들도 모두 이 기본적인 모형 뉴런 수백만 개로 제작된다. 근데 우리의 겉질에 있는 개별 뉴런은 들어오는 입력들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입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입력들의 균형과 동시성, 상륙하는 위치와 뭉친 정도, 합산이 틀리게 되는지 여부, 입력들이 상륙할 때 가지돌기의 전압, 입력과 뉴런 본체 사이의 경로에 무엇이 있는지 등이 그 요소이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 신경망들이 뇌가 하는 일의 표면만 간신히 건드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틀리고 갈라지고 스파이크를 복제함으로써 뉴런의 축삭돌기는 단일한 스파이크를 겉질 곳곳에 수천 명의 뉴런들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스파이크를 겉질의 어느 곳에나 공급할 수 있다. 더 많은 친척 뉴런들을 끌어들여 메시지를 증폭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공급할 수도 있고, 스파이크의 메시지를 겉질의 다른 영역으로 운반하여 거기에서 다른 메시지를 실은 스파이크들과 조합되어 더 복잡한 표상과 개념을 산출하도록 먼 곳에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순 세포들은 망막에서 온 이 질서정연한 지도를 유지한다. 즉, 근처의 단순 세포들은 세계의 근처 위치들에 대응한다. 그래서 튜닝이 유사한 두 뉴런 사이에서 연결을 발견할 확률은 우연히 연결을 발견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시각세계 내의 아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아주 유사한 것을 좋아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되는 것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한 실험에서 실험실에서 행한 연구는 세계 안에 유사한 것을 좋아하는 뉴런들이 스파이크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뇌의 나머지 부분이 우상기 30도 각도의 경계선에 관해서 알게 만들려면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스파이크를 최대한 많이 동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가까운 데에 있는 뉴런들을 꼬드겨서 스파이크들을 전송하게 하고 그것들과 우리 스파이크가 함께 겉질을 가로지르는 여행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뇌의 나머지 부분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뉴런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뉴런들 사이에 강한 연결성을 보여주는 이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파이크들의 이제 클론들, 이제 복제된 것들의 일부는 틈새를 건너서 뭐 상자 뚜껑의 중심부를 보기도 하고 쿠키라는 글자를 바라보는 뉴런들, 그런 뉴런들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런들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력들 중 어느 것도 도달한 뉴런이 스파이크를 창출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하기는 한데 이 입력들은 대신에 맥락을 제공하고 우리의 시야 한 부분에 있는 정보가 다른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4장의 뒷부분에서는 스파이크의 먼 곳으로의 여행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약간 복잡하고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어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여기가 이 부분에 약간 고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참고 읽으면은 5장 이후에는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습이란 신뢰도가 높은 스파이크 경로를 건설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제 신뢰도가 낮은 시냅스가 정보를 상실한다. 왜 그럴까?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스파이크가 축삭돌기의 한 시냅스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건너편 뉴런을 건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즉 이제 화학물질 꾸러미가 찢어지지도 않고 내용물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냅스 실패라고 하는데 이 실패가 고의로 상실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 이론은 시냅스 실패가 단위 시간당 그 뉴런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실패율이 충분히 높아지면 정보의 입력률이 낮아져서 뉴런의 축삭돌기의 출력 용량과 일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뉴런이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이 에너지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력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실패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잉여 이론도 있는데요. 한 뉴런이 표적 뉴런과 연결되면서 더 많은 시냅스를 형성할수록 그 시냅스들의 신뢰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그 역시 이제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직 표적 누런만 시냅스 실패율을 어느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지 안다. 표적 뉴런은 자신의 축삭돌기 용량을 알고 자신의 가지돌기에 얼마나 많은 잉여가 있는지도 안다. 이제 시냅스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스파이크가 시냅스에 도착을 했을 때 분자꾸러미를 이제 풀어 헤쳐야 되는데 이 분자꾸러미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스파이크에 대한 실패율이 높으면 두 번째는 스파이크를 전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꾸러미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이제 이 생물체가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이 설치동물이 부엉이를 피해야 되는데 이 부엉이가 부엉부엉하는 소리를 이제 유념해서 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빠르게 두 번 연속되는 것은 부엉이가 있다는 소리고 만약에 이 두 스파이크가 단기 촉진 시냅스에 도착했다고 해보죠. 만약 두 스파이크가 긴 간격으로 도착한다면 첫째 스파이크와 둘째 스파이크 모두 실패할 테고 뉴런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스파이크가 이 짧은 간격으로 도착을 하면은 첫째 스파이크는 실패하지만 둘째 스파이크는 전달될 것입니다. 그 스파이크를 받는 뉴런은 이제 짧은 간격으로 이 두 번째 스파이크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즉 두 번째 스파이크는 첫 번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가 도착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파이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스파이크가 도착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부엉이를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패는 또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해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위둔덕에서 유래한 스파이크의 20%는 폐기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연결이 약하고 질이 낮기 때문에 위둔덕이 폐기의 반응을 유발하려면 많은 스파이크를 한꺼번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많은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 무시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모든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달아난다면 이것은 위둔덕과 폐기 사이의 연결들이 충분히 많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뇌가 지나치게 완벽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 이제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이렇게 몽둥이로 맞기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잘 참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잘 못 참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연결이 약하고 그 연결의 질이 낮은 것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연결이 강하고 질이 높은 것 그런 것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던가 어떤 굳건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장에서는 이 뉴런들의 대다수가 스파이크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암흑 뉴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뉴런 각각에서 평균적으로 초당 1개의 스파이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0%의 뉴런이 1초 동안 침묵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실험이 충분히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 안에만 있을 때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실험에서는 좀 단순하게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뉴런의 활동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첫 번째 집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에 따르면은 이 암흑 뉴런들은 새로운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예비군이다. 설치동물의 암흑 뉴런들도 2, 3년은 산다. 그 시간 중에서 언젠가 이것들이 사용되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이 암흑 뉴런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탈 없이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암흑 뉴런들은 합동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이 암흑 뉴런들이 모든 뉴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어들이 그게 이제 뭐랄까요 측정하기에는
그 강도가 굉장히 낮지만은 결국엔 그 기어들이 합쳐져서 무수한 스파이크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개수주의자는 뉴런이 스파이크의 개수에 메시지를 실어서 전송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스파이크의 개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시간주의자들은 뉴런이 스파이크를 방출하는 시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스파이크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크를 전송하고 그 장소 근처에서 더 적은 스파이크를 전송하고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스파이크를 전송하지 않는다. 그 뉴런은 장소 세포다. 그래서 이 어떤 세포가 어느 장소에서 스파이크를 많이 전송하고 여러 개를 전송하고 어느 곳에서는 전송을 잘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스파이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견해낸다라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 어떤 뉴런 집단에 속한 뉴런 하나가 왼쪽 30도 방향의 소리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보자. 즉 올빼미가 왼쪽 30도 방향의 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뉴런은 소리가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에 더 먼저 정확히 30도에 대응하는 지연 시간만큼 더 먼저 도착하면 스파이크를 점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들의 어떤 그 패턴, 기간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시간주의자죠. 그래서 뭐 장소라던가 어떤 소리라던가 어떤 것 그 X가 스파이크를 예측하게 한다면 그 스파이크의 의미는 X다. 그래서 예측 모형으로부터 스파이크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다른 뉴런들이다. 만일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다른 뉴런들이 그 어떤 뉴런에 미치는 영향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개수주의, 시간주의, 예측주의 이것들은 모두 단일한 뉴런의 출력에 관한 견해다. 이 책에 뭐라도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스파이크 하나를 출력하려면 뉴런 하나의 출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스파이크 하나는 공간과 시간 안에 배치된 뉴런 수백 개의 출력에서 유래한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다. 그래서 개수주의자와 시간주의자는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 의미는 한 뉴런의 스파이크들이 아니라 뉴런 군단의 스파이크들이다. 그래서 개수주의, 시간주의, 예측주의 다 틀렸다.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다른 뉴런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뉴런 군단의 스파이크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둘 이상의 뉴런을 관찰하고 그러면은 이제 개별 뉴런의 패턴을 망치더라도 스파이크의 전송 패턴이 대체로 유사함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탈코드와 우리는 활동하는 뉴런들의 패턴으로부터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튜닝된 뉴런들의 활동 패턴만 기초로 삼을 때보다 그 활동과 암흑 뉴런들의 활동을 종합한 패턴을 기초로 삼을 때 운동 방향을 더 일관되게 탈코드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 뒤에는 이 사람의 기억도 결정도 뉴런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책의 1장서부터 7장의 내용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이 이어지고 이제 결말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리사 펠드먼 베럿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과 뇌를 다루는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무려 448쪽에 달하는 그 책에서도 스파이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학자들의 분야도 여러 가지구나.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이 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무엇이 수행하는가? 결국에는 이제 스파이크가 수행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루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책의 미덕은
다른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 무엇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뇌가 관련된 책들 중에서는 이제 한 분야를 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뒤적여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